계속해서 이제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오늘 계속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봉영식 교수께 질문을 드리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오늘 틀림없이 의제로 나오겠죠? 원래는 꼭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어요. 네.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만남인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양 정상이 우호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직접적으로 또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을 그렇게 되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번 한중 정상회의의 주된 목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다.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깜짝. 그것도 모두 발언이었고 그것도 공개 발언인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들 관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줄 알았더니 안보와 직결되는 한국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핵 원료 지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이 북한 잠수함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중국에 대한 견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이제 한중 정상회의가 결국에 가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것에 관련된 앞으로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가 분명히 한국과 미국 정상 사이에서 논의가 됐을 테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중 정상회의에서도 이것을 한국의 대통령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에이펙 회의가 사실 우리 정부가 정말 이재명 정부의 외교 슈퍼 위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말에 어울리게 에이펙 정상회의만 하더라도 요동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 아젠다였는데 오히려 에이펙 회의는 중요합니다만 전부가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또 11년 만에 한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취임한 지 이제 12일 된 일본의 신임 총리와의 셔틀 외교 거기에 세계가 주목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관세 협상 담판 이런 것이 다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또 화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말 외교 슈퍼위크가 되었습니다. 석병훈 교수께도 질문을 드리면 오늘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가장 관심 갖는 의제 어떤 거라고 꼽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최근에 미중 갈등 와중에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핵심 광물 자원들 중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희토류하고요. 또 흑연같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자원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인데요. 이런 핵심 광물 자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두 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미중 갈등 와중에 여전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 이런 교역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미국의 그 대중국 견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역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입니다. 근데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게 한중 2단계 FT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중 2단계 FTA를 가속화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이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중 2단계에서 우리가 특히 중국에 관심이 있는 게 문화 콘텐츠 수출입니다. 근데 문화 콘텐츠 수출 관련해서 중국은 한한령을 지금 내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K 콘텐츠를 수출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셨던 부분들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 글쎄요.
본 교수님께서는 이게 오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도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것에 대한 그 일종의 문제 제기라고 할까요? 중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은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중 간의 정상회의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무리 짓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연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네. 그때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상히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관계가 그렇게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시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방한했을 때는 그때 한중 관계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높았고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에서 한국의 젊은이들 앞에서 강연까지 할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 내에 미군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분야에서 사실상 한국과 중국이 그런 발전 잠재력 그리고 우호 협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가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상주의 정책의 시작 이후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인데 네. 그 중국의 주장에 알맞게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그렇다면은 한국과 중국 간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되고 활기 있는 상호 무역과 인적 교류, 투자, 기술 협력의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한중 간의 FTA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 볼 수 있고 또 이 기회에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측면 분야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네. 틀림없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 것이 한반도에서의 북한과 비핵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야 할 텐데 일단 뭐 비핵화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 얘기를 했더니 오늘 북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개꿈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 표현이 요즘에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네, 아무튼 조금 완화됐지만 이런 네.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이 북한이 완화됐구나라는 데는 뭐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인 그 대남 창구랄까요? 대남 창구인 김여정 부부장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북한 측에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봐야겠죠. 뭐 개꿈이라는 단어, 뭐 삶은 소대가리까지 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면역력이 생겨서 그렇게까지 뭐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게 되겠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북측의 이런 표현이다. 네. 북측이 반응하고 사실 핵 무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탑 하나 쌓아놓고 공화국의 안위를 기하고 있는 북한 정권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외국 정상들과 한국 정상들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오간다는 자체가 네. 절대 달갑지가 않겠죠. 실존적인 위협을 당연히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생각하지도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 당연히 북한 측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바입니다. 예. 하지만 북한 측에서 이런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강조한 것이고 현실이 어떻게 앞으로 진전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북한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정부가 흔들릴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단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 무조건적인 저항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전의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이런 압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 북한을 끌어들이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평화는 하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 하지만 더 좋은 거는 싸울 필요가 아예 없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평화 안보라는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새로 취임한 일본의 타카이치 총리와도 어느 정도 논의를 했을 것이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약간 맥락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 문제, 핵 위협에 대해서 양국의 생각을 분명히 교환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어쨌든 북한이 오늘 이렇게 내놨고, 근데 이것을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만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측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에게도, 그러니까 동시에 그냥 양쪽 다 우리는 지금 이런 입장이다라고 메시지를 낸 것인지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주된 타겟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겠죠. 또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차례 걸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평양 근처에 있고 만날 의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최선희 외무상을 갑자기 러시아, 벨라루스 출장을 보냈고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는 없다고 공언을 해라. 그 말은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핵 보유국이 무엇입니까? 핵을 보유한 나라를 핵 보유국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것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고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는 정말 북한이 주장한 대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약속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대화의 손을 잡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미국에도 보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대화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고 중국 입장에게도 지난번 9월 3일 전승절 베이징에서 열린 천안문 광장 전승절에 참석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시진핑 주석과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한 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석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눈여겨서 들으셨는지요? 네, 이재명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서는 그 한중 간의 그동안 수직적인 분업에서 수평적으로 변화해 왔다라는 발언은 그 무역 구조가 중국의 중간재를 한국에서 주로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대중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로 인해서 스스로 중간재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을 이루어서 일종의 자립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무역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이 무역 질서를 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한중 관계 중시하고 양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공동의 확대, 도전에 함께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한국이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중국과의 기존의 경제 관계도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네. 홍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예, 저도 주목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지난 30여 년간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로 발전을 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의 그 경제 체질하고 한국의 경제 체질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었죠. 경쟁 관계가 아니지만. 하지만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중 경제 협력이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양국 간 호혜적 관계가 시대 흐름에 맞게 발전해야 된다. 따라서 새로운 한중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이해를 촉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시대 흐름에 맞게 발전하는 양국 간의 호혜적 관계는 비단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겠죠.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됐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국민이 체감할 만한 실질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를 만들자는 것은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그리고 경제 혜택을 한국 국민과 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순환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인적 교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 중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중국의 대북 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이건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결국에는 아까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때도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끌어낼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강구하고 실현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압박만으로는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인용하면서 강조했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중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기여할 수 있다면 한국도 그것을 환영한다. 이런 뜻으로 즉 북한과 중국 간의 가까운 관계를 한국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미 행정부가 피스메이커,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한국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얘기한 것과 결이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맥락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한국과 중국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즉 북한과 중국이 대화라는 것도 환영하지만 그 맥락에서 한국도 여기서 안보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도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해야지 한국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중국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의 자세 변화라든지 한국이 인정할 수 없는 북한의 어떤 전술적인 태도 변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역 평화에 더 많은 긍정 에너지 불어넣을 용의 이것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촉구한 중국과 북한 간의 교육급 교류라든지 대화 이것과 긍정적으로 연결된다면은 좋은 현상이겠지만 지역 평화에 더 많은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는 것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확장 그리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중국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판단이 될 때는 중국이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 말은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준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양국 공동감시사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제기된 한국과 미국 간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이 꼭 한국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한국에게 앞으로 계속 제기하겠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 그리고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 이웃, 때려야 뗄 수 없어. 이 말은 중국 정부가 항상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하고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한국이 태평양 동쪽으로 이사갈 수가 없다. 중국 옆에 있는데 그 현실을 직시하고 지정하게 힘을 굳이 부인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의 내용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 발언만 본다면 크게 경제 분야와 북한과의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를 좀 보면 한중 간의 30년간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향후에는 이제 수평적으로 변화해 왔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미경중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였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무역 구조가 우리나라가 주로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해서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이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대중 수출도 늘어나는 무역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의해서 미국이 우리의 첨단 중간재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니까 중국이 스스로 중간재를 갖다가 스스로 중간재를 개발해서 자급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여러 첨단 중간재에서조차 중국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구조 역시 변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조차 중국이 우리와의 경쟁하는 관계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와의 무역 구조와 이 경제 구조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 역시 지금 보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의 공동 이익 확대 도전에 함께 대응을 하자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 대중 견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히려 중국과 가까우니까 네. 중국과 함께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미, 경미,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의 기조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과거의 안미, 경중, 그래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기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경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와중에 우리가 강하게 이제 미국 쪽으로 이 경제도 가겠다 중심축을 가겠다고 시사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뭔가 견제하는 듯한 그런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투자를 200억 달러씩 10년간 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중국에서는 틀림없이 있을 것 같긴 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 도전에 함께 대응한다는 것은 이제 석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관세 폭탄과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회의 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모두를 부흥하게 만들었던 세계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파괴했는데 여기에 중국만 맞서고 있다. 주한 중국 대사가 그 미국이 관세 폭탄을 했고 중국이 다시 보복 관세를 100% 이상 올렸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춤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타코란 얘기도 나왔는데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선다. 그때 SNS 올린 메시지는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미국이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고마워해라. 그리고 중국의 리드를 따르면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도전에 함께 대응하자는 것은 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 그리고 다자 무역주의 교란에 같이 대응하자는 것이에요. 이 말이 귀에 익숙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칭다오에서 베이징도 아니고 칭다오에서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베이징이 위험해서 거기서 외교장관 회의를 하자 그랬는데 네. 박진 외교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을 때 왕이 부장이 한 얘기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측에 대한 경고랄까요? 메시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은 마땅히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 UN 중심, 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의 일방주의를 같이 배격해야 된다. 미국이 제국주의처럼 행동하니까 그 얘기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니까 중국이 앞장서서 대항하고 있는데 한국도 여기에
대우에 참여를 하여라. 이런 해석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말씀 중에 지금 또 나온 속보를 보면요. 한국과 중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은 양해각서와 계약 교환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MOU 등을 비롯해서 7건에 대한 체결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를 비롯해서 원 위안에 대한 어떤 통화 스와프 계약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기 대응에 대한 공조에 대한 MOU도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은 교수님, 이 원 위안화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진행된 부분,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중국은 끊임없이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그 사용을 확대하기, 국제 교류에 있어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기축통화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고자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달러를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자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페트로 달러죠. 그래서 원유를 살 때는 달러화로만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깨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에게 위안화로도 원유를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요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위안화를 받아서 그게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제 무역 거래에 위안화로 결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해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디지털 위안화로 CBDC를 전환을 가속화한 거였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달러 패권을 꾸준히 도전해 왔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나라와도 원화와 위안화의 통화 수합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세계 각국의 통화와 통화 수합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국의 이런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에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준 거, 상응해 주는 것이고 일종의 양보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가로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얻어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서비스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분야라는 것은 지금 미중 갈등 와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같은 것을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 미국의 사실은 수출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기에 지금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게 돼 있는데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K 컨텐츠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오히려 뭐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오늘 다른 문화 관련된 상품들 이런 것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양국에서 서비스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득이 많은 그런 MOU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양보 차원에서 중국이 원하는 위안화 세계화와 관련된 원화 위안화 통화 수합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내용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뿌리가 깊은 한국 사회와 경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온라인 사기라든지 이 캄보디아에서의 그 참사 비극이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 그런 피해를 포함해서 한국의 이제 젊은 층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온라인의 어떤 사기라든지 취업 사기에 굉장히 취약해졌다. 또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라인 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민 전체가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저소득층 청년 지원 대책도 발표를 했고 반값 등록금 지원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5만 원까지 그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학을 다니기가 재정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쉬워졌는데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이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층에서는 취업난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더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 이런 범죄, 사기에 더 연루가 되고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분석한 이제 한국 정부, 정부 당국의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지만 해외 정부와의 공조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특히 온라인 사기는 이런 물질적인 국경 장벽이 소용이 없는 그런 신종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중국과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그 양측이 그 체결한 MOU 중에 하나고 양국 정상이 이야기한 그 강조한 부분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양 국민이 체감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좋은 토대가 이번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네. 즉 한중 간의 뭐 통화 수업도 중요하고 큰 아젠다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한국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국과의 협력하는 그런 아젠다가 MOU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양국 국민의 최대 공약수 그리고 근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중국 국민들 또 한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토대를 이번 에이펙 계기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의장국인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어떤 결실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또 하나 MOU 중에 눈에 띄는 게 2026년부터 2030년 약 5년간 경제협력 공동 계획을 하겠다. 즉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좀 협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보면 시진핑 주석도 AI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도 차세대 먹거리가 AI다라고 하면 이런 AI 분야나 아니면 히토리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광물 자원입니다. 네.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 히토류나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히토류는 70%, 그다음에 히토류 가공은 90%, 흑연도 중국이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대체할 수입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첨단 수출 산업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수출 산업을 생산할 수 있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이해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이익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I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산업에서의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도 사실 데이터 주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데이터 보호주의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이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다 넘겨주거나 이러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한국 시장을 타겟팅을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좀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데이터 보호주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지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양국이 협력을 하게 되면 배울 점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기술 협력이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고민은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미중 간의 그런 전략적 패권 경쟁이 계속 더 첨예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입지, 안보 분야도 그렇고 경제 분야도 그렇고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좁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방미 중에 CSIS의 연설에서 더 이상 안미 경중은 우리에게 적합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한국의 글로벌 전략, 장기적인 플랜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순방을 떠나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의 미래는 이 한 지도자, 한 정권의 이익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앞으로 한국 국익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 그 대답은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된다. 자강이 해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깜짝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인정을 하셨어요. 다카이치 총리와 잘 지내실 자신이 있습니까? 극우 보수 지도자인데. 네. 그랬더니 그럼 뭐 저는 국회의원 때 친중 좌파 정치인이라고 일본 사람들 그리고 국내에서 믿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나 총리라는 국가 지도자가 되기 전이다. 국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도 그런 과거의 생각과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일본과 일본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애쓸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도 한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친중 좌파가 아니다. 나는 실용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나는 친중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잠수함에 사용될 핵 원료를 미국이 지원해달라. 이유는 북한 잠수함뿐만 아니라 미국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두 발언에서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면서 이것이 일관된 우리의 요청이라는 걸 강조했고 거기서 핵 추진 잠수함의 한국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아냈다는 것.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적인 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그 신뢰를 적어도 이번에는 확보했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적인 반중 친미 정권이라는 것이 각인되었는데 윤석열 정부 탄핵 이후 등장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즌 2가 아니라 정말 다른 한국 정부와 이제는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리드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지와 협력을 원한다면 그만큼 중국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말씀 중에 속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상회담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양국은 양해각서도 교환을 하고 계약 교환식도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 음식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시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국빈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에 나올 음식들을 저희가 미리 좀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보양 연계죽이라던가 우리나라의 닭강정 그리고 마라 열풍을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일고 있는 거를 고려를 해서 마라 소스의 전복 요리 등이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의 디저트라던가 그다음에 보성 녹차를 곁들인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또 이번에 국빈 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예우를 갖춰서 국빈 만찬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음식들이 제공되는 현장의 모습도 잠시 뒤에 저희가 함께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봉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을 이제 한 것이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좀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내겠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경제에서의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하겠다라는 발언들을 내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경제적 교류는 어느 정도 선인지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당장 할 수 있는 경제적 교류 중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유망한 것은 실버 경제 분야 협력 이번에 MOU 체결한 거.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요. 가구당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인구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또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면 이제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할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MOU도 이번에 체결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항저우시의 사례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많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는 공과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기업, 유니콘 기업들을 육성해냈고 그런 혁신가들과 함께 우리도 이번에 그 정부에서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을 갖다가 연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뭐 공과대학에서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뭔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공동으로 유니콘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무역 교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국과 미중 갈등 와중에도 끊임없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특히 이제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을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중국에도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고요.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현재도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들을 갖다가 차라리 중국에다가 캠퍼스를 만들게 하면 실제로 미국의 뉴욕 대학 같은 경우도 상하이에다가 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중국 학생들이 거기서 학위를 받고 미국의 교환학생으로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이제 미래 엘리트들이 한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 나중에 친한파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양국의 관계도 끊임없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를 수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국의 컨텐츠를 중국에 수출을 하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컨텐츠를 보면서 한국 제품을 소비하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런 부분의 MOU들이 상당히 양국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당장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이 교류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일단은 오늘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지금 아직은 보도되지 않고 취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모두 발언에서의 발언들을 이제 토대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방향이 어땠을지 내용들이 어땠을지 추정해 보고 있는 것인데 글쎄 교수님께서는 아까 뭐 쭉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은 근데 이 부분은 좀 빠졌네 의외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 MOU에서 예.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안정적인 희토류 수출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은 중국이 한국과 앞으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굉장히 그 중요하고 명확한 신호가 됐을 텐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아직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그렇게 녹록하게 다자 무역주의의 부활을 위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은 아직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북한과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 북한에선 특히 이제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한 걸 알고 있다. 대북 관여 조건도 긍정적이고 또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텐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제재만 해주면 솔직히
대화하기 되게 편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그 경제적인 밀착도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갖다가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낮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한다고 할지라도요,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이 강해졌기 때문에 북한을 갖다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해질수록 중국도 역시 또 좀 긴장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과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중국한테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과연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게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맡기겠다. 즉 페이스메이커가 제대로 되려면 그냥 북한하고 미국만 만나게 해주는 것에 끝난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즉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것이 아마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정상회담 그 결과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담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중국이 계속해서 주체 사상에 기반한 북한 정부는 우리 중국이 영향력이 없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해를 해야 된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그런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라든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재명 정부는 그것이 중국의 입장이라면 소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도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서 적절한 대치를 계속 강구할 것이고 그것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견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더 지지하고 더 참여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도 그렇다면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중국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면은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통큰 대화 협상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소외될 수가 있다. 중국이 북한과 고위급 대화를 해라. 우리도 지지하겠다. 하지만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요구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전구 구상에 일본도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 다음에 실현하기로 목표로 했던 GDP 대비 일본의 방위 예산 2% 증가를 더 앞당기겠다고 했어요. 한국도 국방 예산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굉장히 증가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건설을 내세운 것도 국민들이 이런 폭이 큰 국방 예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비판을 할 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국방 예산도 증가를 해야 된다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겠고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보수층에서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설하는데 국방 예산을 증가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북한의 한국, 미국 안보 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겠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그것은 중국이 북한을 그냥 방관한 대가다. 시간을 계속 흐르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이번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서도 중국이 관련한 메시지를 내놨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놨다면 뭐 어느 정도 수위로 우리 정부가 내놨을까요? 시진핑 주석에게요?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뭐 핵잠 관련해서 우리 측에 네. 관련한 발언을 좀 내놨을 것 같으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아까 궁금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죠. 아직 즉각적이고 자세한 대응을 하기에는 워낙 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문제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비약선 의미를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일을 삼가야 된다 하는데 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중국 외무성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생각하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과연 북한 핵 위협 제거에 도움이 되는지 적절한 대응 방안인지 더 숙고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했고 예. 시진핑 주석 발언을 보면은 앞으로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 이것은 이제까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동 관심사.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중국이 관심이 많죠. 공동 관심사. 여기에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까지도 이제는 공동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앞으로 여기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모두 발언에서 한 것이고 아마 1시간 37분이었나요? 정상회담이? 예, 맞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의가 됐겠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보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한국에게 적자 보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좀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중국 같은 경우 사실 한국에다가 흑자를 보고 있죠. 네. 흑자를 보고 있고 적자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원하는 것은 사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경제는 중국에 의존을 했었었는데 경제도 이제 미국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핵 잠수함이든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쪽으로 안보와 경제를 모두 다 미국과 점점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 블록으로 편입하게 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 쪽으로의 협력도 미국 쪽 경제 블록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중국과의 경제 무역도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중국과의 경제 무역도 교역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국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있는 분야인 서비스 부분의 무역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아까 봉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번에 MOU 분야에서 빠져 있는 희토류나 핵심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MOU가 없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수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CPTPP죠. 그래서 포괄적 전진적 환태평양 경제협력 이죠. 그래서 그 일본이 주도하는 건데 환태평양 지역에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입을 추진하는 것만이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처를 다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출 시장 역시 미국이나 뭐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협정에 가입을 하는 것도 서둘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선택지를 여러 개로 놓는 것만이 뭐 핵심 광물 자원도 중국에만 의존하고 수출 시장도 미국 또는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좀 선택지를 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협의체에 가입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 정책 포럼에 제가 참가한 적도 있는데 예.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그 CPTPP에 가입을 하는 것을 권유할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면 예.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트럼프 일기 출범으로 불발이 되면서 일본이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운 지역 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도했고 지금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목표는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게는 유리한 것이 우리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도하지만 중국도 앞으로 회원국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국에는 중요한 그 경제 교육국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그리고 영국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세계 무역 질서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자유무역 질서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서 역내 관세 절면 철폐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이런 자유무역 질서의 회복에 한국이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와 비관세 그런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서 상호관세 장벽이 높게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수출로 소위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구축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이 회원국들을 합쳤을 때 세계 GDP의 13%, 약 15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5억 8천만 명 인구의 시장, 그리고 세계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이 협정에 우리가 비관세로 무역을 할 수 있다면 미국발 관세 폭풍에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좀 많이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5%를 참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영향이 더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로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 체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처럼 뭐 6%, 7%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미중 갈등 와중에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에 대응을 해서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도 그렇고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게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지만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게 쌓게 되면 우리의 수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놔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CPTPP 가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그 한일 정상회담 때 이 제가 뭐 그 전에도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CPTPP에 관한 그런 논의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희소식은 이제 한일 산업장관이 앞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우리도 조속히 CPTPP에 가입을 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의 결과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새로운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 교수께는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이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약간 껄끄러운 주제였다면 중국한테 우리가 좀 껄끄럽게 질문할 만한 것은 서해안에 있는 불법 구조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거나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애둘러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라는 질문 형식을 통해서 밝혔다고 보입니다. 왜 굳이 한국이 서해에서의 한국 해군의 장악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야기했는가? 그렇다면 북한보다도 중국에서 무언가 한국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고 한국이 점잖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중국 측에서 무반응이라든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중국 측에 넘어간 것이죠. 그 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 측의 지원 요청을 왜 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선택할 때가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두 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봤고, 자, 지금 이지가 계속해서 이제 만찬이 진행되고 있다는 속보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